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생생토론 이용순입니다. 서민경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업종 간 경쟁이 과열되고 인건비, 임대료 상승까지 이어져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살아남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진단해보고 돌파구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경영기술진흥원 양경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영기술진흥원 원장 양경수입니다. 마음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맘상무의 김남균 전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균입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광진 기획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사장이지 종업원보다 못하다 이런 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자조 섞인 이 사장님들의 이런 한탄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김 대표님은 현재 이제 자영업을 하고 계신데 실제 어떤 어려움 또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 듣고 싶은데요. 네, 저뿐만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체감 경기는 매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인건비도 오르는 것도 한몫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임대료가 오르고, 그다음에 네. 세금의 투명도는 좋아졌지만 네. 세금이 계속해서 오르는 느낌이어가지고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으면 어떤 업종에서 또 종업원은 몇 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저는 카페를 하고 있는데 종업원은 3인이 하고 있고요. 네. 저하고 부부하고 같이 네. 합하면은 거의 한 16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거나 16시간이요, 마찬가지죠. 16시간. 원장님 그 자영업의 어떤 진행 실태 이런 것을 계속 쭉 연구해 오셨는데 자영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원인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가장 큰 이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현재 우리가 어떤 최저임금의 문제라든지 네. 또 최저임금이 아니더라도 임대료 어떤 이 급상승의 문제라든지 이런 자영업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항상 자영업자들이 맘 편히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왜 그러면은 지금 와서 이게 상당히 심각하냐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 요인이 바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 요인이 급격하게 변하는 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또 어떤 염려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양 원장님 말씀이 다가옵니까? 네,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요. 좀 더 추가를 하자면 비슷한 업종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력을 갖다 갖추기도 직전에 서로 경쟁이 과열되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영업,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영업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그냥 1인이 해 나가고 있었을 때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와가지고 전략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었던 경쟁 업체를 갖다 몰아낸 다음에 프랜차이즈 왕국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골목을 장악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대기업이 골목을 장악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랬을 때 2중, 3중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물가도 오르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부추기기 때문에 임대료 핑퐁 게임이 시작이 돼요. 핑퐁 게임. 이쪽에서 50만 원 받았는데 이쪽에 프랜차이즈가 100만 원을 갖다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 50만 원 내던 사람이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120만 원 받으면 150만 원 받고 18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장사가 얼만큼 되는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임대료 폭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광재 위원장님, 경실련이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대료 핑퐁 게임에 의한 뭐 상승, 지속적인 상승 좀 견제가 안 됩니까? 글쎄요, 뭐 이게 일부 이제 법률로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문제는 법률을 벗어나는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일정 정도의 금액이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지금 프랜차이즈를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견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아직 뭐 기준점은 딱히 없을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에 대한 견제 장치를 정부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제약은 안 되는 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프랜차이즈의 대기업에 속하느냐, 이제 중소기업에 속하느냐, 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법률적으로 중소기업의 범위 또 소상공인의 범위, 대기업의 범위를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다 그러면은 어떤 업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서비스업이나 이런 이 제조업 이런 쪽에서는 10인 미만의 네.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그러고 네. 300인 50인 기준으로 해서 50인 미만은 또 이제 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50인에서 300인까지를 이제 중견기업 또 300인 이상을 우리가 이제 대기업 뭐 이렇게 이제 인원상으로는 분류는 하는데 네. 그러면 프랜차이즈의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본사에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가맹점들을 감안하면은 그 규모는 이제 상당한데 네. 이 프랜차이즈 업의 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로 분류하는 것이 네. 프랜차이즈업을 대기업이 추진하는 프랜차이즈업도 있는가 하면 또 이 중소상공인들이 모여서 또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업도 있기 살아남기 때문에 위해서요? 그렇죠. 일률적으로 프랜차이즈업은 대기업으로 편성 속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이제 네.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다 살아남기 생존 전략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네. 있는데 결국은 장사가 안 되면 문을 닫을 텐데 말이죠. 이광규 위원장님, 대전 지역의 뭐 폐업 상황 뭐 어느 정도 수치로 글쎄요, 나오고 뭐 대전 있습니까? 같은 경우도 이제 심각성은 다른 지역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더 큰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 주변에서 느끼는 심각성들이 더 크다 이렇게 네.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 심리가 완전히 죽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일부 소비가 되더라도 쇼핑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이제 임대료 부분. 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프랜차이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종속 관계의 어떤 계약 형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가까우게요. 그 피해들이 이제 의뢰 입장인 점주들한테 전부 돌아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이제 그 아르바이트 중심의 어떤 노동력들을 고용하고 있는 어떤 뭐 영세 자영업의 어떤 그 인건비 상승 부담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과밀 경쟁이나 뭐 금리 인상 네. 뭐 너무나 한마디로 완전히 지뢰밭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대전 지역의 폐업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보면은 올해 건 아직 안 나오는데 이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네. 상반기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로 늘어나는 폐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쯤에서 이제 최저임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올해 최저임금 아주 껑충 뛰었고요. 또 내년에도 상당한 높은 수준의 인상률이 예고돼 있는데요. 김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전반적인 어떤 가계 지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 또 실제적인 받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예, 뭐 임금이 그 전체 지출에서 저희 가게 같은 네. 경우에는 한 15%에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임대료가 한 20%에서 2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네. 가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뭐 데이터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예.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 가지고 8시간 일을 했는데 그러면 7시간을 일을 하게 하고 1시간을 우리가 채운다든지 네. 뭐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임대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 같은 경우는 어느 네. 정도는 그래도 받쳐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다고 좀 생각이 네. 되는데 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이 높았을 때 오히려 최저임금을 갖다 맞춰주지 못함으로 해서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좀 더 나타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원장님, 그 최저임금이 이제 결국은 자영업주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또 자영업뿐만 아니라 그 가게에 취업을 하고 있는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를 갑과 을 또는 을과 병 관계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예, 뭐 당연히 고용주와 고용원 네. 입장에서는 이제 갑과 을의 관계지만 이제 최저임금이 우리한테 미치는 이제 영향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갑의 입장이지만 사실 그들의 생각은 오히려 더 을보다도 못한 뭐 병의 입장이다라고 사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김 대표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요인 중에 인건비가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자기 점포 또 회사의 수지 규모에 따라서 통제하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외부에서 어떤 제도나 정책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뭐 올려줘라라고 네. 했을 때 외부 요인이 작용할 때 그때 그거를 수용하지 못하면은 이제 어려워진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예. 좀 말씀 어렵게 하시는데 결국은 내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수입이 잘 생기면 뭐 딱딱 예. 올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렵게 된다 그런 말씀.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소위 매출은 줄어드는데 거기서 비용 구조는 상승되는 이런 네.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같이 어려워진다. 그런데 임금이라는 거는 일단 이 임금 근로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네.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비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비용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고정 비용이 어떤 정부에 의해서 내지는 제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한정된 이 수입에서 네. 비용 구조가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나 또 점포가 어려워진다. 이제 이런 위원장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할 때 이런 점이 좀 고려가 일부는 됐을 때 싶은데 실체적으로 자영업주들의 어떤 요구가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일부 뭐 고려한다고는 했지만은 뭐 지금 이제 결정이 지금 상태로 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인건비 상승이 자영업자들의 어떤 경영에 어려움을 더해주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특히 막 폐업으로 치닫는 이런 것들을 모두 인건비 상승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고용에 있어서는 사실 대다수 영업점들이 이미 최저임금 선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실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르바이트 형태의 어떤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요. 결국 프랜차이즈 업종이나 이제 음식업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요. 문제는 인건비 상승 이외의 어떤 우리 경제 구조에서 좀 문제점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든다면은 임대료와 관련된 문제, 임대료 부분이 사실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거든요. 여기에 또 대기업과의 어떤 경쟁 관계가 형성되면서 경쟁이 있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 네. 그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저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기울어진 계약들을 지금 하고 있음으로써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요.
또 사실 우리 자영업 같은 경우에 너무나 좀 과밀 경쟁한다랄까요? 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제적인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그 과밀 경쟁에 대한 어떤 인식이 네. 뭐 피부로 와 닿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위기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과밀 경쟁의 원인, 네. 그다음에 뭐 위기 의식은 당연히 있고요. 근데 원인 중에 하나는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도 그 임대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임대의 환경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간을 정한 게 없어요. 무한대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2년, 때문에 2년 단위가 아니란 얘기인가요? 네, 그냥 쭉 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대대로 자영업을 갖다 이어서 하는 경우가 네. 쭉 있고, 근데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고 그걸 맞추지 못하면 나가라 이렇게 되면은 네. 경쟁을 하다가도 그 사람들은 외부적인 요인에서 그냥 도태돼 버리고 거기는 조금 더 돈이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다시 돈이 없는 사람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도태되고 네. 예, 계속해서 자본이 많은 사람들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다 꽉 채워지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아주 멀리 있는 작은 골목도 그런 방식으로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서로 간에 과밀 경쟁이 바로 그런 데에서 나타나고, 하지만 재미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더 자본이 많은 프랜차이즈로 채워지게 돼서 그 골목의 색깔이 없어지고 네. 결국은 그 골목도 끝이 나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한 600만 명, 또 넓게 잡으면 700만 명이 넘는다는 뭐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인구가 뭐 5천만이 좀 밑돌리니까요.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 OECD 국가 평균치의 2배 정도 예.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좀 우리나라가 잘 사는 국가로 선진국 문턱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지금 그 비율로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떨어져서 지금 2017년 현재로 보면 한 네. 20 전체 중에서 23%, 2% 여기까지 네. 떨어졌거든요. 2000년에는 무려 한 31% 이상 됐었어요. 네. 그게 이제 점차 떨어졌는데, 이렇게 자영업자의 비중이 OECD 평균을 보면 약 한 16% 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23%든 뭐 4%든 얘기할 때 분명히 OECD 평균보다는 많은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의 어떤 구조적인 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어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이 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태리나 저런 뭐 그리스 이런 나라들하고도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소위 신생률이 약 한 14.6%입니다. 창업률이. 네. 거기에 비해서 소멸률이 한 14%가 돼요. 다른 나라는 뭐 5%, 6%, 7% 이 선이거든요. 말하자면은 빨리 창업하고 많이 네. 창업하고 또 많이 도태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자영업자들만 놓고 문제를 풀어서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지, 자영업자의 문제라고 해서 자영업자만 접근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부연 설명 차원에서 좀 네.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은행에서 작년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네. 요소가 더 심각하고 어떤 요소가 덜 심각하냐 하는 걸 이렇게 이 변수를 설정해 갖고 이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소위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 대출 이자, 물론 정부 정책 자금은 아닙니다만 이분들이 뭐 카드론을 쓰든 제2금융권을 쓰든 그래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가 소위 대출을 받은 대출 이자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우리가 쭉 얘기하던 임대료 문제가 두 번째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폐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 상용 이 근로자들이 많으면 그래서 이 직원이 많은 자영업자일수록 폐업을 결정하는데 더 빨리 한다는 거예요. 직원이 많은데도 그만큼 고정비의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인건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인건비의 비중이.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아까 우리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일정 영역 내에서 동종 업종이 상호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까지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정부나 아니면은 기관에서 할 일 중에 하나가 임무가 자영업자 그들의 문제를 볼 때 그들의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을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상한선을 설정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소상공인 또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률들이 소위 발의가 되고 법률들이 필요하면은 이게 행정부나 국회나 관련 전문기관에서 공동으로 협력해서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해서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영업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당신들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봅니다. 그 양 원장께서 지금 이제 임대료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대출 이자라고 했는데 가슴에 다가오시나요? 처음에 초기적인 창업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셨어요? 아니면 대출 받으셨나요? 저희도 소액이지만 대출을 받았고요. 그 소액이지만 대출 받고서는 그 대출을 갖다가 다 갚을 때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처음에 생각을 할 때는 한 1년 만에 그거 다 갚을 줄 알았죠. 근데 한 5년 걸리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5년 내에 망하는 자영업 비율이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위원장님, 이게 대출 비율은 우리가 이제 논의하지 않았던 사회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글쎄요, 이제 대출과 관련해서 결국 이제 자영업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이게 이제 대출이 필요한 건데. 그럼 왜 자영업으로 이렇게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냐 우리가 이걸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20%대를 넘고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통계 나오는 것들 보면 OECD가 한 14%라고 그래요 평균. 근데 작년에 우리가 자영업자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7만 명 정도가 또 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늘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문제에서 출발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최저임금 인상도 이제 일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것과 연관돼 있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하루하루가 불안한 어떤 직장 생활, 그 속에서 임금은 또 저임금이고 여기서 또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약계층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영업에 이제 진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사회적 구조 속에서 자영업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회 안전망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사회 안전망 자체가 또 우리는 좀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갈 수 있는 데가 자영업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평균 수명은 높아지고 구조조정이나 퇴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 나오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막막하고 결국 자영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자영업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이고요. 결국 그래서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장 큰 문제다.
공감하십니까? 양 원장께서도 예, 자영업을 공감합니다. 하셨다가 예. 죄송하지만 저도 경험이 망하셨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도 다행히 빨리 망했고요. 네. 이 실패한 그 경험이 저한테는 아주 오래 남았거든요. 네. 실패를 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네. 실패하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옛날에 뭐 그래도 다른 사람은 힘들어도 나는 어느 정도 극복하겠지라고 내심 자신만만하게 뛰어들었는데 네. 현실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내가 나를 너무 몰랐다.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경험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자영업자의 대출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요. 네. 제가 이 자료를 지금 2013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상당히 오래됐죠? 자영업자들이 네. 안정된 상황에서의 이 비율이에요. 자영업자의 한 자영업자당 네. 부채 금융 부채가 한 1억 1,7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 가게가 한 7,40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뭐 일반 중소기업이 뭐 한 1억 6천. 그리고 이제 임금 근로자들이 한 3,800만 원 정도의 이 대출 어떤 분포를 가지는데 2013년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심각하고 가장 소위 위험한 영역의 직군이 이 자영업자 영역인 거죠. 1억 1,700이라고 그러면은 그 빚을 갚기 위한 영업이익이 안 나올 때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요. 자의적으로. 그래서 내가 대출을 회수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미리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 대출 이자율을 높이든지 아니면은 조기 상환을 뭐 요청하든지 하기 때문에 자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근근히 하루하루 꾸려 나가기도 힘든데 그래서 대출 이자율이 높은 거는 바로 문 닫으라는 얘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1위의 요소가 가장 큰 결정 요소가 이제 대출 네. 이자율의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대출 문제는 뭐 가계 대출 문제도 있고 자영업 대출도 있고 중소기업 대출도 있는데 네.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대출은 불가피한 네, 면이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이제 이자 그리고 원금을 계속 이제 갚아나갈 수 있는 영업이익이 확보되느냐 예.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예, 문제일 텐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자영업자 10명 중에 7명은 급여 생활자보다도 못하다. 영업이익이 못하다. 그러니까 네. 소득 근로자보다 이제 벌이가 신통치 않다는 건데 주변에 이제 김 대표님은 꽤 장사가 잘 되실 듯 싶기도 하고 네. 주변에 어떤 동료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제가 가게를 하고 있는 골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가게가 이제 끝쪽에 속해요. 네. 그러면 이제 초입 가게는 되게 잘 되고 그쪽이 잘 되는 가게가 조금 더 많이 집중되어 있고 네. 중간으로 오면서부터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최근에는 작년 대비 거의 올해 또 심각하게 덥잖아요. 네. 작년 대비 거의 한 절반 정도의 매출이어서 네. 지금 이제 우리 앞 가게 같은 경우는 8월 한 달 지금 닫고 있어요. 일부러 닫고 네.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자영업자 수도 많고 그 다음에 업종 예를 들어가지고 뭐 치킨이면 치킨에 대한 수도 많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부채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은 스스로가 개발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사실 없거든요. 네. 근데 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자영업자를 그냥 영세 사업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경제인으로 보고 경제인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자영업자한테 은행이 대출을 내줄 때는 거의 다 중금리 정도 이상의 수준이거든요.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가를 저는 좀 더 실사구시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사구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워낙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면은 이제 스스로 사장님 아닙니까? 근데 프랜차이즈로 또 몰려드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
이광재 위원장님,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영업자가 프랜차이즈로 들어가면 수수료 부담은 커지는데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글쎄요, 우리나라 자영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오랫동안 버텨내지 못할 부분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폐업 가능성이 그만큼 이제 높은 직종으로 이제 몰린다는 건데요. 이 문제는 이제 어떤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퇴직 후에 특별한 기술들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진입 장벽이 낮은 곳으로 이제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나 내가 뭐 안 하더라도 다 알아서 해주는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제 음식업 이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 뭐 네. 단적인 예로 이제 편의점을 한번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일본을 편의점의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인구 수당 편의점 개수를 보니까 일본은 2,200명당 편의점이 한 개인데 네. 우리는 1,300명당 하나. 거의 배 가까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편의점의 천국은 일본이 아니고 대한민국인 거죠. 네. 그리고 또 더 단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서울에 어느 오피스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한 건물에요. 네. 하나는 서쪽 문에 위치하고 있고 하나는 북쪽 문에 위치하고 있는 동일한 브랜드의 동일한 업종이 경쟁을 하는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슬픈 현실이 아니냐.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떤 편의점 운영의 심각성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사하고의 어떤 관계 이것들을 제대로 맺어가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불황의 그늘이 자꾸 커지고 이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뭐 정부 대책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분 양 원장님께서 말씀 주실까요? 이게 이제 그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있습니다. 아까 자영업의 문제는 자영업자들만의 문제로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영업자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대기업은 소위 동반 성장이다, 뭐 상생 성장이다 해가지고 대기업하고 뭐 중소기업하고 뭔가 연결해서 네. 경쟁력을 갖도록 이런 제도적으로 뭐 지원을 하고 또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하고는 어떤 연결고리 또 지원의 영역이 없습니다. 그 영역이라고 하면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서 창업 자금이라든지 네. 이제 운영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3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네. 하나는 이제 어떤 휴면 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서민금융진흥원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금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를 네.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부의 자금들을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는 평소에는 뭐 그게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어떤 상황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갈 때는 정부가 정책을 펼 때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반 성장 어떤 상생의 성장이라는 맥락에서 보더라도 적어도 우리 이 자영업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 또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소상공인 자영업하는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일종의 기금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리에 그래서 조건을 이거는 지금 저리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금을 우선 급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저리로 네. 한시적으로라도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대기업도 우리의 현실에 동참하고 있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좀 어려운 현실을 같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어떻게 공감하시는가요? 네, 아니면 뭐, 반대 입장이신가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뭐 저는 좀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장사를 하다 보니까는 대체로 주먹구구로 장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당장 매출이 이만큼인데 세금 내고 뭐 하고 했을 때 얼마다라는 인식이 좀 안 돼요. 네.
그런 인식을 갖다가 주변에서 좀 도와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결산이나 정상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를테면은 동단위에서라도 네. 좀 더 도와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고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가지고 천천히 그 통계도 내주면서 골목 단위로 네. 근린 생활 단위로요. 그 다음에 그 통계 가지고 다시 큰 통계를 내면서 네.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임대차 보호법을 뭐 개정한다든지 카드 수수료 인하 이제 얘기 나오다가 이제 뭐 자영업 페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자영업이 어떤 처해 있는 어떤 총체적인 어떤 위기, 이 경쟁력 악화 이런 속에서 지금 나오는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자영업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좀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지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 정책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단적인 게 이제 정부 자체가 중소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다. 네.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했던 구조조정을 좀 한편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뭐 청년 창업인이 뭐니 해가지고 창업 관련된 것들을 계속 또 정책적으로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많다리고 한쪽에서는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정책 자체가 엇박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점검이 좀 필요한 것들이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서 거기에 기반한 제도나 정책들이 입원되고 추진돼야 된다.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를 든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뭐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그러면은 현재처럼 본사하고 어떤 가맹점들이 개별적인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나갈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일본처럼 임대는 본사가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실제로 운영하고 이제 그 수익을 나눠 먹는 이런 구조로 갈 거냐. 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거냐. 이런 것들 자체가 정부에서 좀 마련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자영업 구조 조정 않겠다고 또 며칠 전에 또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 구조 조정 않겠다는데 자영업 구조 조정을 않고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을 자영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고서 뭐 구조조정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들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그래서 좀 종합적인 어떤 점검 속에서 종합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 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한테도 이제 가슴이 다가오는데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고 하면서 자영업자를 줄여야 된다는 소리를 하면은 이게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싫은 소리니까. 근데 그러면서 또 자영업자들의 기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에 진출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금 지원 부분도 확대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고 엇박자인 것 같으면서 또 미세적으로 정책을 조율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들을 계속 키워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떤 약간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물러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영업자들을 뭐 인위적으로 키운다 또 인위적으로 뭐 억제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더 어떤 심각한 단계에서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 이제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문제는 그거를 해결을 하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구조조정을 해서 중소기업들 또 대기업들 이런 쪽하고 거기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하면 정부가 정책을 펴야 될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밀려났더라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좀 터전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10명의 자영업자를 만들기 위해서 5천만 원씩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정부 예산이 5억 원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창업을 네. 할 때. 그 5억 원을 각자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을 했을 때의 효과하고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아서 생존력이 중소 중견 갖춰져. 기업이 네. 돼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5억 원의 어떤 이 그 마케팅 비용 또 이 기술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을 투입을 했을 때 10명을 고용을 할 수 있는 그게 국내 고용이든 아니면 해외 진출이든 그래서 중간에 경쟁력이 검증된 이런 중소기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지금까지 그런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정책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아는 기업을 제가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한 500억 이상 매출을 하는 중소기업이고 기술력도 아주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이 최저임금 인상의 이 문제로 해가지고 280만 원, 한 300만 원 이 정도 급여 생활자가 400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 이런 구조로 돼가지고 도저히 그 임금만 해도 한 1억 5천 이상이 추가적으로 올랐답니다. 문제는 그게 우리 이 어떤 이 소상공인으로 쓰여질 수 있는 급여라 해야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들을 상당 부분 고용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한테 400만 원 이상 급여를 줘야 되는 이런 어떤 최저임금의 효과가 상당히 왜곡되게 나타나서 오히려 자영업자들한테 흘러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또 구조가 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분도 이제 회사를 소위 말해서 회사 정리하기 위해서 변호사, 법무사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이게 안타깝다.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양 원장께서는 자영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실제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 같은데 맞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이제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다. 결국은 자영업이라는 것이 없으면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했는데 이러한 정부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최근 정부가 이제 뭐 자영업자들이 이제 각종 요구들을 하니까 자영업 비서관을 자리를 신설했고 또 부총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 않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글쎄요, 정부 정책이 너무 좀 즉흥적인 것들이 아니냐. 좀 이런 좀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조금 전에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표를 의식하는 것들이 아니냐. 물론 이제 이런 신설 자리가 이제 만들어진다면은 자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나름대로의 정책들을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어떤 우리 경제 구조 자체의 문제들인데요. 결국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면은 자영업은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영업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 이상한 제도들만, 이상한 정책들만 발표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김 대표께서도 자영업 비서관 자리를 제안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일단은 설로 이야기했습니다. 자영업 비서관을 뒀다면은 이제 각종 이제 그 자영업 정책을 총괄하겠다 그러한 취지로도 읽히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뭐라고 보시는지요? 지금까지는 자영업을 개인이 책임을 다 져야 하는 온전히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장사꾼 정도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적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 곳이 바로 장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1인 혼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정을 꾸리고 그다음에 아이도 낳고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도 역시 다시 소비자가 되고 하는 순환 작용이 있는 거를 갖다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경제 완충지대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이 경제 시작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연구를 훨씬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는 이거를 성과 위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과 위주로 해서 잘못해서 부러지면 회복이 힘들어요. 그거보다는 좀 발표를 늦게 하고 당장 뭐가 안 되더라도 좀 깊게 연구를 해서 하나씩 정책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 원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의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이라고 하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창업할 때 뭐 창업 자금이든지 아니면 운영할 때 운영 자금이든지 이런 자금 지원을 하는 영역이 있고 또 창업을 하기 위한 어떤 창업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컨설팅이라는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 공식적인 어떤 제도적 영역은 거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자금 문제도 뭐 어떤 신용 상태를 체크하고 뭐 상환 능력을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정책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거는 또 한계가 있고 또 뭐 창업 교육이다 뭐 하는 이런 문제도 1인 기업이 내가 오늘 요거 하루 문 닫고 교육 받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또 여건도 안 되고 또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좀 뭔가 전문가들이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뭔가 경영을 하는데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나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표준치, 평균치를 좀 제공해서 우리가 평균치보다 못하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또 뭐 오버되면은 이 부분을 낮춰야 되겠다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 컨설팅을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평균값, 평균 수치값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뭐 10%, 20%, 제조업 같은 경우는 20%, 일반 이런 음식점이나 소매업 이런 데서는 10%뭐 이런 평균치 값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10%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러면 매출을 올리든지 아니면은 뭔가 인건비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기준치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 한번 그 지원을 받으려 그러면 뭐 정부에서도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한정된 기간 안에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루트도 사실 잘 모르고 또 이 컨설팅이라는 게 내가 어떤 컨설턴트가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하면은 그게 그 방향대로 내가 실천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뭐 전문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얘기를 들을 때는 맞네요 그렇게 할게요 하는데 막상 돌아서서는 또 그게 뭐 잊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또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은 안 와닿는 거죠. 뭐 무슨 정책이 있어? 단지 어떤 정책 자금 좀 빌려준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지금 우리나라 경기 전반을 보면 이제 대기업 경기는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 경기는 정말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많은 일자리가 중소기업에서 80% 이상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중소기업 경기가 어렵고 그러면은 그 중소기업 급여 생활자와 그 가족들의 이제 지갑이 이제 얇아지는 것이고 결국 그러면 이제 자영업의 소비층이 약화되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앞으로가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좀 해결을 모색해야 될까? 좀 이런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이? 글쎄요, 지금 뭐 자영업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안타깝게도 앞은 더 험난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 자본이 지속적으로
자영업 업종까지 지금 치고 들어오는 상황에서요. 네.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우리 사회, 우리 경제 구조가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경쟁해야 된다. 그리고 민간 영역이다. 우리가 규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오히려 이것들을 부추기고 그런 대기업 어떤 시설들을 끌어들이는 것들을 각종 정책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영업 자체가 붕괴되면서 상당수 국민들이 취약계층으로 몰릴 수 있는 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기업 하나 흔들리면은 언론부터 해가지고 온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네. 결국 뭐 수조 원씩 이렇게 지원도 하는데요.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좀 심각한 좀 위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들고요. 어떻게든 이제 앞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질의 일자리들을 국가가 끊임없이 좀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정책들을 국가가 지원하고 이끌어 나가야지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정부가 단편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좀 종합적인 좀 판단들, 그다음에 종합적인 점검들 이런 속에서 종합적인 계획들을 좀 만들어내고 네. 그 속으로 중소자영업자들을 끌어들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 후 5년 이내에 폐업률이 한 70% 뭐 안팎이죠. 예. 예. 이제 김 대표께서도 68% 정도. 68%요. 김 대표께서도 이제 5년은 넘기셨다고 그러니까 네. 이제 탄탄대로일 듯 싶은데 지금 자영업을 원해서 하는 경우보다 불가피하게 이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한단 말이죠.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언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네. 왜냐하면은 정말 힘든 5년을 좀 버텨야 하고 네. 그다음에 5년을 버티면은 임대차 보호 기간이 끝나서 네. 잘 되는 곳은 또 내쫓기는 게 일수기 때문에 임대료 올라가니까요. 정말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생활들이 연속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정 환경도 굉장히 불행해지는 경우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정 환경이 현실이고요. 불행해진다는 왜냐하면은 장사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부부 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법률이 네. 저희랑 함께 그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미 많이 발의해놨어요. 네. 발의한 대로만 좀 통과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영업을 하면서 서로 이웃 가게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네. 임대료 같은 경우나 뭐 다른 정보들을 서로 같이 노출하고 같이 상의하고 그래서 서로 좀 느슨한 네트워크라도 좀 만들어 놓으면 건물주가 이렇게 나왔을 때 같이 대응할 수 있거든요. 있는 힘이. 예.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낫다. 네. 그 주변이랑 이웃이랑 잘 지내고 이웃이랑 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 원장님, 지금 우리나라 인구 비중으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거든요. 예.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결국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자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예비 창업자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해 가야 기존의 자영업자들도 탄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정부 대응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해서 어떤 700만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는 산업의 역군에서 어떤 보호 내지는 취약 계층으로 지금 전락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재의 문제 플러스 또 네. 미래의 문제가 좀 암울하게 느껴지고 또 와닿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와 또 금융권과 특히 국세청에서 좀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고 국세청에서요? 봅니다. 예. 사실상 뭐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들의 경영 상태를 가장 그래도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입니다.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금 단돈 10,000원만 연체되거나 아니면은 지불을 안 하면 납부를 안 하면은 독촉 나오고 뭐 계속해서 소위 뭐 나중에는 뭐 제재까지 뭐 가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경기가 뭐 화랑이어 가지고 할 때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뭐 걷는 거 이거 마다할 사람 없지만 이런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세청에서도 진짜 이 사람 이쪽 뭐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이 기업들의 동참을 통해서 소상공인들도 뭐 좀 감면 내지는 또 유예 내지는 지원해줄 이럴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어떤 정보를 정보하고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 원장님께서 이제 정부 부처에서 특히 이제 국세청에서 자영업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뭐 세제 감면 그런 부분을 언급하시는데요. 지방자치단체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방자치가 앞으로 어떻게 좀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지역에서 아무래도 지역 상인들하고 지역 그 자영업자들하고 이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안타깝게도 이제 지역 그 자영업자들과 관련한 뭐 매출이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한 데이터조차 없는 것들이 또 지자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데이터를 구축하고 하는 이런 것부터 좀 지자체가 좀 나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소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듣고서 좀 접근하는 이런 좀 노력이 지자체에 필요하지 않겠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영업이 위기에 처해 있던 이야기가 이미 5년 전, 10년 전에도 언론에 오르내린 이 단골맨이었습니다. 자영업자가 직면한 이런 어려움을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하는 것만큼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인 만큼 이 자영업의 현실을 보다 심도 있게 진단하고 그 대응책을 정부 또 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오늘 나오신 세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